어느 날, 한 마을의 철학을 공부하는 데 면접 친구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철학적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무 한 그루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 이론을 재미있게 설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참나무 밑에 모였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여름에는 더위도 식혀주곤 했습니다. 이 친구들 중 한 명, 토니는 화려한 손짓과 함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 이 거대한 참나무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 4가지 원인을 하나씩 나눠서 설명해봅시다. 우선 진료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무를 이루는 목재, 물, 영양분 같은 재료들이죠. 토니의 말을 이어받아 칼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렇지, 나무의 모든 세포와 물질들이 그것의 진료인이 되는 거야.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가구를 만들 때 그 가구들의 진료인도 이 나무가 될 수 있겠지? 이젠 바통을 이어받은 에밀리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형상이는 뭘까요? 나무의 외형, 즉 뿌리, 줄기, 가지, 그리고 잎으로 이루어진 그 자체의 형태겠죠? 나무는 이 형상 덕분에 우리가 나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리지를 가리킨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지는 작용인에 대해 설명해줄래? 리지도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용인은 무언가를 만들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야. 이 나무가 이 자리에서 자라게 된 데에는 햇빛, 물, 양분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적인 요소들이 나무의 작용인이 되는 거지. 하지만 인간들이 나무를 심고 물을 주었을 테니 그들도 작용인이 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모두의 시선이 브라이언에게 향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목적인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목적인은 사물이나 행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죠. 이 나무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나 과일을 맺는 것이나 아니면 그냥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나무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을의 일원이자 자연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모두들 각자의 설명을 마친 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나무는 그저 하나의 나무가 아닌 수많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루어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들은 나무가 가진 경이로움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토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위대해. 4가지 원인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다니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각자 이 나무와 같이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보자. 5명의 친구들은 환하게 웃으며 나무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단순한 존재 이상으로 연결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을 통한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더욱 의미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2번째 이야기. 오래전 멀리 떨어진 한 마을에 행복이 마을이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치 주문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외치며 하루하루를 살았죠. 마을의 중심에는 큰 공리탑이 있었는데 이 탑은 사람들이 행복을 측정해주는 마법의 기계였습니다. 탑에 다가가 손을 대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즉시 알 수 있었어요. 이 마법 기계를 만든 이는 존 스튜어트 길이라는 신비한 인물이었어요. 밀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이 먼 친척은 밀의 공리주의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마법 기계를 창조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마을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어느 날 마을에 소리 없는 영웅인 농부 톰이 기계를 사용해보고자 했습니다. 톰은 이타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지 의문을 품고 있었죠. 공리탑에 손을 댄 톰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계는 톰의 행복을 측정해보니 꽤 높은 수준의 행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한 가지 추가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톰, 내가 행복한 이유는 너의 이타심 덕분이야. 하지만 정신적 쾌락보다 육체적 쾌락도 고려해야 해. 밭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봐. 이 통찰은 톰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톰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크게 행복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 메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마을의 유능한 음악가로 톰에게 새로운 음악을 가르쳐주며 두 사람은 서로의 행복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권력욕이 강한 시장 빌이 있었어요. 빌은 공리탑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전략을 짜는데 언제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용해 권력을 더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법 기계를 통해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특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빌이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빌의 공리주의에서는 단순히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복이 질도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빌이 추진한 정책들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정신적 행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을 전체의 행복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톰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고려해야 해요. 우리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만 그 행복의 질도 중요합니다. 톰은 미래 공리주의에서 배우고 자신이 새로운 시각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톰이 이야기를 듣고 비례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다시 한번 공리탑을 통해 자신들의 진정한 행복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톰과 메리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었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행복의 마을은 다시 그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을 계속하며 공리주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공리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고 있었고 존 스튜어트, 미래의 먼 친척이었던 존 스튜어트 기뢰업적은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결국 이 마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한 진정한 이상향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존이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존은 그 마을에서 의자 만들기 달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그의 의자를 칭찬하며 집마다 그의 작품을 하나쯤 갖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들렀습니다. 이 철학자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존이 공방에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존, 당신의 의자는 정말 훌륭하오. 그러나 혹시 당신이 만든 의자들이 모두 의자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데아? 그게 대체 뭔가요? 이 의자는 내가 만든 것이고 나의 창의력과 기술이 들어간 결과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들어보시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완전한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사본에 불과하다는 거요. 즉, 당신이 만든 의자들도 모두 완전한 의자의 이데아를 모방한 것일 뿐이지.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동굴의 의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사슬에 묶여 살아갔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들 뿐이었소. 이 그림자들은 실제 사물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동굴 안의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여겼지. 세상 밖으로 나가 햇빛을 본 사람만이 진정한 실제를 알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했소. 존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의자는 다 불완전한 그림자라는 말인가요? 진짜 완벽한 의자는 어디에 있죠? 소크라테스는 손가락을 천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의자의 이데아는 이 세상의 너머에 있어.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완벽함을 잠시 보고 그것을 최대한 모방하여 현실로 가져오려 한 것이라오. 존은 혼란스러웠지만 곧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 의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항상 무언가 모자란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것이군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소. 그러나 당신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 완벽함이 바로 진정한 예술가와 철학자가 지향하는 것이오. 이후 존은 완벽한 의자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몫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의자의 이데아를 불완전한 현실로 가져오는 작업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자는 이전보다 더욱 훌륭해졌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러했고 다른 철학자들이 마을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존은 그 작은 마을에서 유명한 몫으로 남았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것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든 의자는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가 추구한 의자의 이데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빛을 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훌륭한 방법이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고 그는 항상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소문난 나그네가 방문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랜 세월을 여행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지혜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그가 정말로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늘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을 고대하며 그의 명성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소크라테스와 마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준비한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의 질문들은 모두 철학적이고 깊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 지으며 알렉산더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좋은 질문들이구나.
그러나 내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너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알렉산더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많은 책을 읽었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가? 알렉산더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의미는 각자의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른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는데 너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알렉산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소크라테스는 알렉산더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향한 첫걸음이지. 알렉산더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지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겸손은 지혜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과 성장이 시작된다네. 그 후로 알렉산더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더욱더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무지의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과 같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라고 권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산더의 변화를 보면서 그도 소크라테스에게서 진정한 지혜를 배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지혜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